아침 뉴스는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 변호사님,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로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예. 직접 얘기를 꺼냈죠. 지금 300명인데 네. 이게 한 10% 정도. 그러면 30명 가량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헌법에는요. 네. 뭐 300명이라 200명이라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네. 뭐라고 되냐면 87년에 만들 때 200명 이상이라고만 했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 19대 국회 이전까지는 299명이었거든요. 꽉 채워서. 200이라는 숫자에 조금 매여 있었군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예. 이걸 300명 넘어까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네. 좀 갑론을박이 있었고 네. 무엇보다 우리 사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MF 직후였죠. 2000년 16대 때. 네. 그때는 아니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국회의원 저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무려 273명으로까지 줄인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또 참 묘한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 있고 또 그렇죠. 비례대표 국회의원분들이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을 자꾸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례대표 숫자는 좀 줄어들어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300명까지 하는 것도 지난해 한번 올리면서 정말 갑론을박이 치열했는데 그걸 30명까지 늘리자고 하니까 네. 정치권에서 정말 글자가 폭탄이 떨어진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특혜를 받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어쨌든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숫자를 늘리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 설명을 복잡하게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이 간단하게 복잡하게 해주시죠. 한데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 1등 하시는 분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그렇죠. 아슬아슬한 표차로 떨어지시는 분은 당선이 안 된단 안 말이에요. 되죠. 근데 어떤 당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 한 명도 당선을 못 냈을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을 전국적인 득표율을 따져보면 전국에서 국민이 지지하는 숫자가 한 10%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10%만큼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 것도 그게 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전체의 지지율을 또 반영을 시키자. 예.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은 채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이 뭐 있어요? 숫자 자체를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소수 정당에서 비례대표 하다 보니까 이 숫자 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바른미래당은 그러네요. 네.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네. 대표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 늘리는 거를 예. 그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사실 반대하겠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네. 아예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를 자체를 270명으로 줄여버리자. 비례대표제 아예 폐지하자. 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의 주된 개편안인데 네.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당과의 정부 입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방향을 잡아야 될 게 예. 여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숫자라든가 이 방침을 추진한 것도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도 조금 국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책임론이 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론은 현행 300석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아.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자기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당선되느냐 안 당선되는 되느냐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데 예. 이게 300석으로 정한 채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역구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예. 내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게 출마해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냐도 아니고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아예 거죠. 자리 자체가 방 빼라 그런 예.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 여당 내에서도 이거 아니다. 이거 늘려야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했지만 패스트트랙의 본안 상정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다른 당들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를 이룬 건데 네. 다른 당들에서 이거 올려주세요. 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당론이 300석이다. 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시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이거 국민들이 별로 안 바랄 것 같다. 늘리는 거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아유, 앞으로 정말 협상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네.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가결을 위해서는 이제 또 협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주부터 이게 3+3이라 그래서 그 원내대표하고 실무협상원까지 해서 이 당 체제가 운영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탐색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걸림돌이 된다기보다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까지는 원래 여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정치 개편안하고 검찰, 그러니까 사법 개편안 중에서 검찰 개편안을 먼저 통과를 좀 시키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애초에 사실은 약속을 할 때 야사당과 약속을 할 때 이 선거법을 먼저 통과를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당은 검찰 개혁안을 원하는데 그 야당들은 주로 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를 하려고 바라는 게 혹시라도 선거법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 먼저 처리를 해주고 나면 선거법에서 참 국회의원분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십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누구도 또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49석을 정족수를 확보하려면 결국에는 야당들의 협조를 얻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조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먼저 관건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서 바꾸든지 말든지 해야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늘리든 줄이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 대학 입시 제도를 놓고 정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된 영상 보시고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시 확대. 그간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른바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학종을 둘러싼 각종 편법과 비리들이 끊이질 않으면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청원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 한국은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이나 그런 게 일반 거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정시가 그런 면에서는 더 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그 자체를 차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나 뭐 이런 걸 좀 잘 해가지고 평등하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 후 국회, 교육계 그리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불붙은 찬반 논란. 오늘은 정시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17년 전에 제가 고3 때 선생님이 수시 모집까지 쓰라 그랬죠. 내신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수시를 쓰라 그랬는데 제가 말 안 듣고 정시를 쓰겠다. 수능 보고 가겠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대학을. 그래서 재수하셨죠.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갔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 보고 학교 가는 거고 수시는 그러니까 수능과 무관한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요소들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 비율을 지금 조정하겠다 그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입은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정시는 주로 수능 시험을 가지고 전형 요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수시는 다시 학종 전형, 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특기자 및 논술 전형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 내신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동안에 그 공정성 논란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은 네.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종 전형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부가 학종 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좀 빼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학종 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해서 손을 좀 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현재 학종을 포함한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요? 이 비율을 예. 거의 이제 수시 비중이 정시는 거의 2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수시 비중은 77%에서 거의 뭐 8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수시가 정시 모집 22%밖에 안 예. 돼요. 저희 때는 거의 굉장히- 반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로 거의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가 그러면 2020년도 입시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학종 자체가 아마도 이 공정성 문제를 거의 안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지난해 발표했던 것은 30% 이상인데요. 네.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45% 정도, 55% 정도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에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인서울, 예.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그 학종 비율을 좀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그 202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이른바 인서울 예. 주요 대학으로 꼽히는 15개 서울 소재 대학을 보면요. 네. 수시 중에서도 학종 비율이 평균 44%에 해당합니다. 야, 서울 78%. 예, 예. 서울대의 경우에는 무려 78.1%로 학종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수능으로는 학종. 22%가 간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서강대,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등도 정원의 절반 안팎으로 학종으로 뽑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가 모든 대학이 아니라 일단 이들 주요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 학종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보고 아마도 11월 셋째 주쯤에 구체적인 정시 확대 비율 등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략 제 예상에 40%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아, 됩니다. 정시가 된다면. 40% 안팎이 될 것이다. 예, 절반까지는 주요 안 대학들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총괄했던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학종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지금 계속해서 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뽑는데요. 예. 첫 번째는 학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네. 학생이 제출한 자료도 정성적 자료인데요. 네. 그것도 교사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대학의 평가자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학종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게 비교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학종 전형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낮은 자기보다 낮았던 학생이 붙고 네. 내신 성적이 높았던 학생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아.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어떤 그 이유를 뭐 알고 싶어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납득하기 힘든 이유. 굉장히 승복하기 힘들어합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학종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봉사활동이나 인턴 활동 뭐 예. 그런 것 인턴 같은 활동, 스펙 네. 관리가 예. 있죠. 근데 이 스펙이라는 것은 학생의 능력이라기보다 학부모의 역량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논문 고교생의 논문 작성과 같이 이 학부모의 역량이 개입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 관리가 고소득층에게 네. 유리하고 네. 또 학부모의 지원이 많은 계층에서 또 유리하기 때문에 서민층에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 그렇게 예. 보고 있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다른 문제는 네. 그 학종 자료로 학종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정성적 자료 등이 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도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평가자가 그 학종에 이제 평가해야 되는 서류를 일일이 이 대신 작성했는가 아니면 이 거짓으로 작성했는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때문에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제가 이제 대학 입시할 때만 해도 정시 이거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12년간 공부했는데 예. 단 하루의 한 번에 시험만으로 이렇게 결정해야 되잖아요. 오지선다로, 그래서 예. 그 당시에는 막 이제 뭐 다른 요소들 이렇게 뭐 넣어서 대학을 뽑았는데 이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다수가 정시 확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학종이나 이 수시가 확대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정부가 수능의 비중을 더 줄이겠다는 네. 취지로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때 뭐 아시다시피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셌고 이에 이제 유사일에 처음으로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죠. 2년에 걸쳐서. 네. 그 결과 그 국민의 여론은 수시보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는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더 이렇게 증가시켜야 된다, 네. 높여야 된다니 가장 그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네. 학생과 학부모 쪽에서 이 수시보다 아.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아. 압도적이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계신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예, 수능으로 그렇습니다. 가자 이런 의견이 네,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전부의 의견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입시제도 변화가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또 많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반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양쪽의 의견이 다 수긍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수능은 아무리 사교육을 받고 뭐 좋은 강사한테 강의를 들었더라도 일단 시험장에는 학생 본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점수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 불합격이 명확합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 본인의 노력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고 직업이 결정되는 그런 입시 제도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시가 확대됐을 때 누가 수혜를 입을 것인가, 누가 이익을 뽑을 것인가 보면 지금 연구자료나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지만 대부분 고소득층 또 특정 지역에서 정시 확대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혹은 계층을 고려한 결과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시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교육 폭증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고교 교육 과정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과정이 될 것이고 또 학생들도 수능 대비 때문에 자신의 진로라든지 적성을 위해서 어떤 교과목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시 비중 상향은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설명 들어봤을 때는 사교육 잘 시키고 비교과에 유리한 것이 오히려 고소득층이다. 이른바 금수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뷰 보면 정시 확대가 이른바 금수저들한테 유리하다라고 들리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다양한 찬반 의견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사교육 좀 나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서울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이 더 이제 우월한 그런 계층의 자녀들에게서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상류층에게 더 유리하다. 뭐 그런 지적들이죠.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국대 최필성 교수와 경희대 민인식 교수가 쓴 논문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자녀가 저소득층의 자녀보다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비율이 5배 정도 높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정시 모집의 입학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시보다 정시 모집에서 강남구 학생들이 더 많았다. 뭐 이런 결과들도 제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다른 또 연구 결과도 있죠.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정시 전형보다 학종 전형 같은 데서 고소득층 자녀가 많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동아대 강기수 교수 연구진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계 산출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학종으로 뽑는 비율에 사실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기회균등 정원의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균등 전형에서 학종으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 산출도 오류가 있어서 지적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저는 근데 이 점을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사실 고소득층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보다 성적이 높은 것은 어느 나라나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이고요. 또 사실 학생의 의지와 경제적 능력이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 이용률도 좌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시를 선택하는 부분도 명확한 어떤 결과를 얻기 때문에 선택하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 문제를 대입 전형의 문제, 특히 정시 전형이 확대해서 사교육 문제가 일어났다고 돌린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힘내시고요. 하여튼 나라에서 좀 정책을 좀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